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선비 박정수는 방금 전해받은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또 태풍이라니. 큰딸 향수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바닷가 어부집에 시집간 향수기의 소식은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그물이 모두 찢어지고 배마저 부서져 첫째 딸 향숙의 남편은 하루 종일 바다에서 허탕만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향수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마당 가득 봉선화를 심고는 하루 종일 물을 주며 웃던 모습. 그런 향수기가 지금은 어전에서 멸치를 말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사까지 없으니 시어머니의 구박이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조선시대 며느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죄악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둘째 딸 금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금순이가 왔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금순이의 얼굴을 보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명문가에 시집갔다고 좋아했는데 남편이 노름에 빠져 집안을 말아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금순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보자기를 펼치니 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물려준 그 비녀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비녀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에 금부치는 이미 다 팔았고 이제 제 것도 모두. 그래서 집에 들렀사옵니다. 금순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슬픈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얼 한 것인가?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딸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딸들의 뜻만 존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수정이만큼은 18살 막내딸 수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두 언니들보다 더 총명하고 의젓한 수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었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나서야겠다. 박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막내딸만큼은 자신이 직접 좋은 혼처를 찾아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인 자신이 무슨 수로 딸의 팔자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박정수는 문득 이웃 마을의 원각사 주지 스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스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그 점괘가 신기하게 들어맞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가 보자. 박정수는 이른 아침 원각사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니 고즈넉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법당 앞마당에서는 흰 수염의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소인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정수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불행한 처지와 막내딸에 대한 걱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주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스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막내딸만큼은
언니들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박정수의 간절함이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주가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를 데려오십시오. 사흘 뒤 박정수는 막내딸 수정이와 함께 원각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수정이는 아버지를 따라 절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해안 스님은 수정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자세, 그리고 은은히 풍기는 품위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좋은 자질을 타고났군요. 스님의 말에 박정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스님의 지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흘 동안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우선 씻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동네 뒷산 마늘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헛간에서 주무십시오. 수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스님, 그게 무슨... 묻지 마십시오. 그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박정수도 당황스러웠지만 스님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아, 스님 말씀대로 해야. 수정이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날부터 수정이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늘밭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마늘을 캐고 다듬고 운반하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 하지만 수정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와 스님께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헛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집더미 위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프고 배는 고팠습니다. 그래도 수정이는 참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수정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때로 까맣게 탔습니다. 옷도 마늘 냄새와 흙먼지로 더러워졌습니다. 마치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수정이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조금만 더 참자. 다섯째 날 아침, 박정수는 수정이를 데리고 다시 원각사에 갔습니다. 수정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단정한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수정이의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라니요. 박정수가 의아해했지만 스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윗골 장터에 가십시오. 그리고 마늘을 파십시오. 스님은 수정이가 며칠 동안 밭에 가서 열심히 마늘일을 도왔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마늘값은 스무냥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부모가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사겠다고 하면 10냥이라고 하십시오. 저를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늘을 다 팔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장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박정수는 스님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수정이도 영문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루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수정이와 함께 윗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파는 건가요? 아니다. 스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 수정이는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윗고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온갖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고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수정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늘을 펼쳐 놓았습니다. 마늘 사세요. 좋은 마늘입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거지 같은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더러운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게다가 마늘값도 너무 비쌌습니다. 20냥이라고? 미쳤나? 저런 거지가 어디서 마늘을 구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수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시대로 해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기품 있지만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수정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최부자. 한때는 부유한 양반집 안주인이었지만 지금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부모가 없느냐? 수정이는 스님의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네, 없습니다. 최부자는 수정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눈빛은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면 어떻겠니? 수정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열량입니다. 열량이라고. 하, 마늘보다 싸구나.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열량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니 횡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좋다. 여기 열량이다. 최 부자는 돈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 수정이에게 주었습니다. 수정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팔려가는구나. 하지만 스님과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마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수정이의 예의 바른 태도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최 부자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법 부유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말하겠다. 최 부자는 수정이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밥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등. 그리고 밤에는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수정이는 정성껏 일했습니다. 비록 팔려온 몸이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밥은 정성스럽게 지었고 빨래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청소도 구석구석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수정이의 일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보배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수정이가 지은 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밥알도 고슬고슬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는 솜씨가 마치 전문 바느질꾼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최 부자는 수정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어떻게 이런 재주를 다 익혔니? 그저 어렸을 적부터 이웃집 일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입니다. 수정이의 겸손한 대답에 최 부자는 더욱 흡족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최 부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정아, 앞으로 나를 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할머니라고 불러라. 예. 그게 무슨... 내가 너를 양녀로 삼겠다. 이제부터 너는 최수정이다. 수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녀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님, 저 같은 아이를. 내 나이 이미 60이 넘었고 자식도 없다. 너 같은 착한 아이가 딸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수정이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최 부자는 수정이에게 양반가의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 쓰는 법, 차 우리는 법, 바느질 하는 법 등등. 놀랍게도 수정이는 모든 것을 금세 익혔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자는 수정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아이는 처음 보겠구나. 반년이 지나자 수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반 규수의 품위와 교양을 갖춘 아름다운 처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곧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직접 최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노인, 소문을 들으니 대개 신동이 있다던데 참으로 그러한가? 예, 원님. 저희 양녀 수정이가 조금 총명합니다. 원님은 수정이를 불러보았습니다. 수정이가 나타나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품위 있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수정이구나. 몇 가지 물어보겠다. 원님은 수정이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경전에 관한 것부터 시사 문제까지. 수정이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인재가 이 고을에 있다니. 원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마침 때마침 궁궐에서 왕자의 세자빈을 뽑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인재가 있다면 한번 불러보자. 김대감은 수정이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뒤 수정이는 최 부자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도시의 수정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님, 정말 크네요. 그래,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란다. 김대감의 집에 도착하자 수정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궁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벌써 다른 처녀들이 와 있었습니다. 세자빈 후보들이었습니다. 의금부 대관의 딸 은화, 호조참판의 딸 옥란 등 내로라 하는 가문의 규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최 부자의 양녀라고. 원래는 거지였다면서. 다른 후보들은 수정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짓기였습니다. 주제는 효였습니다. 수정이는 붓을 들고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심사관들은 수정이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전 시험이었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문제를 냈는데 수정이는 모든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은 즉석 문답이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다른 후보들은 머뭇거렸지만 수정이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만물에는 모두 순서가 있사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서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조화입니다. 닭이 달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됩니다. 이처럼 만물은 서로 의존하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지 않겠사옵니까? 심사관들은 수정이의 지혜로운 답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은화와 옥란은 마지막 시험에서 수정이를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배짝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궁녀를 매수해서 수정이의 배틀에 꿀을 발랐습니다. 옷감을 짤 때 꿀물이 엉켜붙어 배를 제대로 짤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수정이는 배틀이 이상함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이상하네. 실이 자꾸 엉킨다. 하지만 수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손으로 직접 배를 짰습니다. 배틀 없이 순전히 손만으로 말입니다. 시험 결과 발표 날 왕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덕행과 재치, 지혜와 용모를 고루 갖춘 이는 최씨 문중의 최수정이로다. 수정이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그날 밤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정이의 친할미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면 길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수정이의 친부 박정수 선비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비는 두 딸의 불행을 보며 막내딸만큼은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원각사 해안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요. 최 부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수정이의 사주를 보고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거짓골을 만든 것도, 장터에 보낸 것도, 마늘보다 싼 값을 정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수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님께서 저를 우연히 사신 게 아니라 그렇다. 해안 스님이 미리 나에게 부탁했던 것이지. 나 역시 그동안 모르는 척, 우연인 척 수정 너에게 속였던 게다. 미안하다. 하지만 모든 건 수정이 너를 위해서였다. 그때 박정수가 나타났습니다. 딸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정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멀리 떠나보내 고생만 시켰구나. 수정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짜 고생을 해봐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장차 훌륭한 세자빈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박정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딸이 왕실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수정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며칠 뒤 수정이가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바닷가에서 고생하던 언니 향수기도 도박꾼 남편 때문에 시달리던 둘째. 언니 금순이도 하루아침에 공주를 배출한 가문의 규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향수기는 이제 시어머니가 극진히 모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세자빈을 배출한 가문에서 왔구나. 정말 복받은 집안이야. 금순이의 도박꾼 남편도 도박을 그만두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세자빈 마마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 한편 원각사의 해안 스님에게는 조정에서 쌀 200석을 하사했습니다. 세자빈을 키워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그 쌀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이룬 것인데 어찌 혼자 가질 수 있겠는가? 수정이는 세자빈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도 항상 겸손했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물었습니다. 세자빈, 그대는 어떻게 그토록 지혜로우신가?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군요. 훗날 수정이는 훌륭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특히 가난한 집 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모든 딸들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수정이의 소원이었습니다.
마늘값보다 싼 거지 처녀에서 세자빈이 된 수정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정수는 딸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다. 수정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을 뿐이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로운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안 스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과 지혜로운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정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서 온 가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데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로운 조언자,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